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송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만나볼게요.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입니다. 비크뱅크의 노진우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많이 뵙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2018년 처음 뵙는데요. 오늘 이제 1월에 대해서 2018년 1월부터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지난 회차에 이어서 한 번 더 코인 넘버원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요한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원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틴 거라고 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원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저희가 본 토크를 들어가기 전에 베스트 질문왕을 선정하고 들어갈게요. 김영원님, 이승준님이십니다. 두 분은 아래 나가는 지갑 주소로 연락처와 지갑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만 원 상당의 리플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생방송 톡쇼 코인 넘버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 1월의 저주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저주 그리고 암호화폐 4대 악재 평론가님은 또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기 배경이 무슨 공포영화 배경이 나와서 네, 좀 당황했어요. 1월이면은 매번 암호화폐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월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굉장히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1월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2월, 3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4대 악재 들어보셨나요? 네, 4대 악재 들어봤고요.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주기적으로 매년 새해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되풀이 되었는데 그게 또 왜 그랬는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CNBC가요 선정한 암호화폐 4대 악재가 있는데요. 1번 각종 규제, 두 번째 해킹, 그리고 테더, 신용카드 이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올해 정말 1월에 갑자기 새해 되자마자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안 좋았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월에 정말 이 대하락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매년 차트를 보면은 2007년, 8년, 2012년, 13년 이럴 때도 되게 새해에는 하락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유난히 이번에는 좀 하락폭이 컸었죠. 다른 때에 비해서.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체감하는 하락폭이 훨씬 컸다고 느껴지고 있고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예정된 것들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타 방송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중요한 것은 거품이 빠진다는 것이고 거품이 빠진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균형감을 갖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들 이렇게 거품이 빠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제 이름을 갖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졸지에 저는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힘들었지만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하여튼 1월 지나고 2월 새로 이게 시작됐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말 신기하게도 2018년 한 달 동안에 이런 악재들이 모조리 튀어나왔는데요. 우선 각국 규제 문제에서는 국내 규제부터 살펴보면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이슈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강타했었습니다. 현재 폐쇄설에 들어가니 과세설도 또 나와 있네요. 예. 지난해부터 이게 중국 내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던 이제 중국 정부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까지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이 인민은행 산하의 금융시보를 통해서 인용하기를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우려해서 암호화폐 거래 또는 ICO와 관련된 국내 웹사이트 모두 다 차단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중국 내에 있는 거 다 문을 닫은 뒤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플랫폼을 외국으로 이렇게 옮겨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플랫폼은 장외 거래 형식으로 거래를 이제 중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 투자자들은 공식 비공식으로 모두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거래 중단이라든지 거래소 폐쇄라든지 이런 잇따라 규제 대책 내세우면서 암호화폐 퇴출 수준을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암호화폐 소탕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 이후에 이 자체가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다른 암호화폐를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통용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죽인다는 것이죠.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균형감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2017년 9월, 작년 9월에 이 ICO를 이제 불법화할 때 황젠이라는 중국 재정경제연구소 여기 연구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중앙은행의 지원하에 주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른 비트코인과 달리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던져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뭐냐면은 아예 폐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때 그래서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별로 이야기가 안 된 건데 막 해서 출렁출렁 거렸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질책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과세 얘기를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실명제가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를 통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게 타협을 못 보고 그냥 놀고 있단 말이에요. 놀고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 타협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만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뭐 암호화폐를 소탕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블록체인 쪽 기술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영기관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단순히 중국에서도 암호화폐를 없앤다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중국 주도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화폐를 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측면이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과세한다. 이게 사실 폐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폐쇄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미 시장이 그렇게 커져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제도권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소선을 밟아야 되는데, 현재 세법상으로는 소급 적용이 안 되죠. 뭔가 세법이 개선되기 전에 있었던 것들은 세금 과세하는 거에 대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명제를 통해서 어떤 과세를 위한 지금 초석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보스 포럼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그리고 금융 관계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 이슈가 돼서 또 이 하락을 부추긴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라든지 영국의 메이 총리, 그리고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다 나와서 암호화폐 막 때렸습니다. 막 암호화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안 내려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누가 조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없어지진 않죠. 즉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라는 게 그 무조건 오른다라고만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하시는 네. 분들의 심리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그런 저명한 인사들이 이게 좋지 않다, 뭐 때린다 이래버리면은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 현상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당연히 가격은 그 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진짜 안 내려가면 이상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서 채굴장을 철수하라는 이 명령이 내려진 것도 또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건요, 그 네오의 그 다홍페이는 잘못된 뉴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인가요? 예, 그 얼마 전에 다홍페이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네. 와서 강연까지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작년, 그러니까 11월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게 작년 2017년 11월입니다. 중국 규제 기관이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하고 ICO를 금지하기 이전에 이 다홍페이한테 앞으로 중국 정부의 협력이 미래는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너네랑 이야기할게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네오라는 이제 코인이 엄청나게 뛰었죠. 당사자인 다홍페이가 지난 1월 17일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 직접 와서 블록체인 혁명, 전통경제와 융합이란 주제에서 뭐 아주 명징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9월에 중국은 ICO를 금지했다. 두 번째, ICO는 토큰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불특정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CO만 불법을 했다. 특정인에 대해서 그 ICO 하는 것만은 이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국은 이 중앙 집중화된 정부다 보니까 밑에서 투기가 횡령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화폐가 국외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국에 채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채굴 공장들이 설립할 때 컴퓨터 센터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를 설립한다고 지방정부로부터 돈을 보조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은 하지 않고 채굴만 하고 있으니까 지방정부가 열받은 거거든요. 야, 너네 하지 마, 나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뭐랄까 그 금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중국 정부가 현재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강의를 1월 17일 날 다홍페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해보면 불특정인 대상으로 투자금 펀드레이징 가능하고요. 1대1 암호화폐 거래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허가받은 채굴 작업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술 산업 중국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이것이 팩트예요. 네. 또 노진호 대표님은 중국 쪽에 또 많은 지인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그들의 입장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또 혹시 좀 핫한 뉴스는 없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다 핫한 부분들인데 이게 왜 핫하냐면은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분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던 정보들이 이제 다시 정정돼가지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 거래가 완전히 금지됐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1대1 암호화폐 거래 가능하다. 그래서 P2P 거래라고 하죠. 그거는 100%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덱스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드는 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다시 이제 ICO가 열리고 그런 펀드레이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채굴 산업이 다 문을 닫았다. 이런 것도 당연히 없는 이야기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암호화폐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채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그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 문 닫는다 그러면은 전체 트랜잭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 핫한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 산업은 엄청나게 육성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고요. 왜냐면은
제가 매번 만나는 중국 팀들을 보면은 정말 젊은 친구들, 뭐 20살, 뭐 21살 이런 분들도 와가지고 기술에 대한 서포팅을 받고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저희 쪽에 서포팅도 해주고. 근데 그런 팀들이 뭐 하루에도 뭐 몇십 팀씩 연락이 오니까 그런 걸 보면 중국에서 현재 엄청나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그 네오가요. 중국 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코인이 맞나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합법적인 코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국영 기업이 약간 지원한 코인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이고요. 인정받다, 합법 코인이라는 말은 뭐 합법적이지 않은 코인은 없어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국영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게 되게 파급력이 있던 거고, 네오 자체도 상해에서 지사가 있고, 그런 점을 보면은 충분히 합법이라는 말보다는 중국 국영기관이 밀어준 코인이다, 이렇게 보는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어디서 연유했는지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중국의 그 뉴스미디어 플랫폼 봉황망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운페이가 한국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남긴 기사에서 네오가 중국 내에서 유일한 합법 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단언할 수 없고요. 가능성만 제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중국 정부는 중앙 집중 정부지 않습니까? 중앙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정부거든요. 중앙 집중화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뭡니까? 탈중앙이거든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중앙을 거부해서 나타난 게 비트코인인데,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은 현대의 중국 정부와 개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네오는 온체인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로운 채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사 차원에서만 중앙화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네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성격이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중국 정부와 친화력은 네오가 더 친화적인 것이죠. 성격상 보면은.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노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네오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수용하기가, 네오는 훨씬 더 수용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다운페이가 유일하게 합법페이가 될 것이다라고 조금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머지않아 암호화 채굴 관련돼서 이게 이제 네오가 중국 내 유일한 합법 코인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추정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네오가 중국 정부와 친화력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이 두 번째 악재는 해킹입니다. 일본에서요, 두 번째 대규모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거래소죠. 코인체크에서 무려 5억 원 상당의 돈이 해킹을 당했는데요. 2013년도에 마운트 곡스 해킹 파산 때보다 정말 큰 규모의 해킹이었습니다. 5억 원이 아니라 5억 달러. 아, 5억 달러. 네. 네. 와, 상상할 수 없는 돈이네요. 상상할 수 없어요. 네. 정말. 저는 만져본 적도 없는 돈입니다. 이게 지난달 1월 26일 새벽에 5억 달러에 달하는 램 해킹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걸 쭉 살펴봐서 이제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쫙 살펴보니까 정말 한숨만 퍽퍽 나옵니다. 이 마운트 콕스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해킹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오전 11시 25분에 감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2시경에 이용자들에게 입금 정지를 공지하고 30분 뒤에, 그러니까 12시 30분이죠. 이때 비트코인을 포함한 13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중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700억, 5억 달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트워크에서 이 돈을 보관하려면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지갑에다가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면 이게 빼갈 수가 있으니까. 분리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콜드, 차갑다 해가지고 콜드 월렛이라고 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것을 핫 월렛이라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뜨겁다 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 와다 코이치로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술적인 어려움과 그 기술 가진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콜드 월렛에 보관하지 않고 하드 월렛에,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다가 보관을 했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변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결국 이래서 사실 12시 딱 지나기 있어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털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털어가게 되면은 뭐 보안 장치를 뭐 해가지고 한번 털려가면 뭐 막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쵸. 이런 게 없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런 털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실제로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 돈을 넣어봅니다. 넣어보고 되네? 그리고 털어가고 또 넣어보고 아이고. 털어가고 아이고. 이걸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구속됐을 때 이 코인체크 측이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이래서 어쨌든지 보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문제는 언제 보상한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이고 그러네요.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 내가 일본의 투자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번 사태는 진짜로 그 내부적인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와 정말 유능한 해커가 나타났나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조금 부실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하드 월렛과 콜드 월렛을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아무리 그 보안이 잘 돼 있는 회사들도 결국은 뚫리기 마련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없이 그저 거의 다 하드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허술하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사람이 만들어낸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콜드 월렛에 보관할 콜드 월렛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사실 기술을 같이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전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충분히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건 쉽고 가능한데 그냥 하지 않았다. 그만큼 소홀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운영을 잘 못한 케이스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분명히 네. 어떤 실수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킹된 코인에요. 태그가 걸려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네.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걸 부족한 것은 우리 노 대표님께서 기술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커가 물건을 훔치잖아요. 조직적으로 했는지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 해커도 굉장히 웃긴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일단 12시, 새벽 12시쯤에 훔치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2천만 램을 훔쳤어요. 그런데 진짜 훔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놀랬는지 한 몇 시간 동안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웃긴 게 계속 이거 훔쳐야 되는데 훔치고 진짜 자기 지갑에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놀란 모양이에요, 해커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몇 시간 동안 훔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새벽 3시 35분, 4시 33분, 8시 26분 마지막까지 탈탈탈탈 털어갔어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야기는 뭐냐면 해시태그가 여기 태그가 붙어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코인체크가 가등록 상태입니다. 모르셨죠? 아, 그래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곳인데 가등록 상태래요. 왜? 2017년 9월 달에 등록 신청했고 보통 2개월이면 끝나는데 그럼 11월에 끝나야 되거든요.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코인체크가 다루는 이 코인 자체가 익명화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익명화폐라는 게 뭐냐면은 송금하는 쪽 주소를 이제 일회용 주소로 하거나 거래할 때 데이터를 섞어서 보내면 누가 누군지 추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주소를 남기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익명화폐는 자금 세탁, 세금 도피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련 번호가 있는 지폐처럼 태그를 달아놨다면 해커가 훔친 코인을 업로드하면은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익명화폐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 램재단의 그 부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램이 이게 이동됐거나 또는 이제 소비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이동되거나 소비되지 않았다면은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머지 램들이 희소성이 높아져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커가 훔쳐놓고 겁먹고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해커가 아무래도 간땡이가 작은 조지가 아닌 사람 같아요. 그래요. 해커도 사람이긴 사람일 그렇죠. 겁니다. 범인이 팔지 않고 소유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태그를 달아놓았다 하더라도 익명화폐 때문에 그 자체 성격 때문에 아예 추적을 못하든지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이번에 정말 황당한 해킹 사건이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배울 점이 있다면 암호화폐 선진국답게 사과를 했고요. 정중하게. 그리고 보상을 엔하로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싶어요. 그렇죠? 네. 저기 네. 네,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별 이상 없는 거죠. 네,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큰 이제 당연히 기술적 네.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일단은 그만큼 시장이 성장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운틴 콕스 사건 때만 해도 거의 4천억, 5천억 네.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때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그 침체기라고 해야 되죠. 진짜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뭐 비트코인이 그만큼 탈취되고 나니까 시장 자체가 다 다운되고 아마 80% 이상의 그 바로 다음 날 시장이 다운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사건 더 큰 액수가 이제 탈취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충분히 사람들이 감당해내고 또 시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시장 관점에서는 좋다고 보는 괜찮은 성숙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해커는 이걸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가 태그가 있으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예. 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어떤 거래소 저희처럼 한국처럼 이제 실명제가 되면 현금화하기 진짜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데 네. 이제 해외에는 아직까지 실명제인 거래소가 아닌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곳을 몇 군데 이동하고 하면서 다시 태그가 아무리 붙어 있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세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태그가 사실 이제 램도 알고 있을 거예요. 태그가 결국은 이 절대적인 보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덱스 거래소 아까 말씀드렸던 P2P 거래소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코인 대 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해지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좀 더 다시 시장이 좀 어쩌면 세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태그로서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일부 누리꾼들께서는 뉴질랜드에서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소식도 전달해 주시긴 하는데 저는 일단 암호화폐 선진국답게 코인체크 경영진이 사과 성명을 내고 근데 저는 이거요 네. 당연히 사과 성명 내야지 안 내고 그 버틸 겁니까? 그쵸. 당연한 거고 문제는 뭐냐면 현금 보상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그 얼마 뭐 이렇게 딱 금액 정해서 88쯤 매달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더군다나 일본 사람은 현금이 아니라 뇌물로 그대로 보상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체크 경영진들이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세 번째 악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테더입니다. 테더에 대해서는 아직 살짝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살짝 설명 부탁드릴게요. 2015년도에 시장에 출시된 암호화폐인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는 겁니다. 1대1. 1달러가 1테더예요. 그래서 테더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파이넥스와 에서 주로 이제 거래되는데 주장하는 건 뭡니까? 달러와 연동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예, 달러와 연동한다라고 이거는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1테더가 있으면 1달러가 있죠. 그러면 10억 테더가 있으면 10억 달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파이넥스가 그만큼의 준비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테더가 집중 발행됐던 것이 지난해 12월 달이었고요. 이때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발행사가 테더 발행을 집중적으로 늘립니다. 예.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만큼의 달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늘립니다. 그래서 현재 테더 발행량이 22억 개. 예, 시총도 22억 달러가 돼야 되고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비트파이넥스가 가져야 합니다. 이만큼의 돈이 있을까요? 근데 회사 법인이 버진 아일랜드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버진 아일랜드 소위 자금 세탁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있고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의 CEO가 동일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시세 조작하는데 딱 알맞다라고 해서 청문회까지 열렸던 상황입니다. 네.
야,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요. 네. 대표님 혹시 설명 보충하실 거 있나요? 지금 뭐 엄청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테더라는 거는 1달러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게 지급 보증을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이라던가 뭔가 뒤에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고 이 이슈가 터진 거는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비트파이넥스라는 큰 거래소입니다. 해외 거래소고 이 거래소에서 테더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00테더가 있으면은 1000테더가 있으면은 비트코인을 뭐 1000테더치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재밌는 게 비트파이넥스에서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테더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인이다라는 게 엄청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화를 발행하고 내가 원화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를 우리 거래소 만들어낸 거라 가지고 근데 심지어 이거를 달러까지 치환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 이게 너네가 그럼 거래소 은행을 갖고 있냐? 왜냐하면은 심지어 중간에 이제 작년에 그런 이슈가 터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마 비트파이낸스를 감사하는 곳이 나갔다, 계약을 끊었다라는 얘기가 터졌었어요. 회계 회사, 네, 회계 회사가 거래가 끊어지니까 그럼 누군가 이제 여기를 책임을 질 거냐에 네. 대한 이슈가 터진 거고 그때부터 이제 터진 게 지난 밤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올해 미국의 선물거래소와 증권위원회가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예. 청문회, 테더 그렇죠. 청문회가 벌어졌습니다. 테더 청문회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테더 박살났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시세를 테더가 조작했다는 소문이 들면서 한국 시간으로 7일 그 0시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테더 청문회를 개최를 합니다. 두둥 막 시작이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테더 청문회인데 사실 확인과 제재 방침이 확인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그 테더가 박살날 것을 예상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자. 정부 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냐? 규제 방향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더는 잔뜩 긴장해가지고 박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나 선물거래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거든요. 이 보수적인 데서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성을 언급한단 말이죠. 그리고 장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뀌어요. 완전 100%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의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옛날에 인터넷이 이렇게 시작될 때 네. 클린턴 정부 때였거든요. 클린턴 정부 때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은 정부 원칙이 해를 끼치지 말라. 그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인터넷 맨 처음 나왔을 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뭐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술 문명의 진이 있잖아요. 호리병 막 딱 하면 뭐 해드릴까요? 짱 하고 나타나는 그 기술 문명의 진위를 다시 병 속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테더가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입장이 좋아진 거죠. 전화 위복이 된 겁니다. 이번 청문회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그 가상화폐 이번에 청문회가 테더 청문회라고 사실 갇힌 타이틀이었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반을 되게 살려지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이거는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 그 기술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기술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기술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키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규제라기보다는 열어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바로 진짜 그 시장이 정말 좀 재밌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때부터 어떤 하락 시대에서 다시 약간 안정세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런 뭐랄까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서 네. 자유로워지면 앞으로 더 발전 방향
발전은 더 많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계속 있다라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신기했던 거는 이 테더와 비트코인의 이 차트를 봤을 때 놀랄만한 그 싱크로율을 보였습니다. 대표님도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이게 이 이슈가 이제 터진 게 작년 네. 11월인가 그때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테더가 대량으로 발행되면서 어떤 이제 보시면은 네. 테더와 그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테더가 발행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계속 올라간다. 네. 여기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하늘색 선 있잖아요. 네. 하늘색 선이 이 테더가 대량으로 발행되던 날입니다. 네. 발행되던 날 비트코인도 같이 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도 거의 모든 조정장에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대량의 테더가 발행될 때 비트코인도 계속 같이. 거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저게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쫙 떨어질 때 쫙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테더와 비트코인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싱크로율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그 신용카드가 테더가 그럼 정리가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테더가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완전하게 테더가 정리됐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사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이제 사람들이 한시름을 놓게 된 거죠. 테더는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급 보증할 수 있는 상태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조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시한폭탄 같은 건 아닌가요, 좀?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비트파이넥스랑 테더 쪽도 좀 더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명확하게 다시 공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갖추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거래소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신용카드로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그 1월에 등장했던 네 번째 악재 중에 하나죠. 신용카드 문제. 그러니까 네. 미국과 영국의 주요 은행들이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를 활용하는 범죄 활동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영국 은행들에서 아예 거래하는 것을 제동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최대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이즈 뱅킹 그룹이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이 신용카드 회원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신용카드 결제하는 걸 아예 금지시켰고요. 또 로이즈뱅크 산하에 또 뭐 로이즈뱅크 그룹 산하에 뭐 여러 은행들이 있거든요. 암호화폐 매입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의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시티그룹이 등 주요 은행들도 이번에 암호화폐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죠. 예, 이러면서 보통 거래보다 두세 배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사실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지한 것도 있지만 사이트 내에서도 막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더 이상 신용카드로 특히 해외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이런 것들을 막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것 때문이었죠. 아비트라제라고 해서 환차익을 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나라 간 국가 간 차익을 노리고 거래를 계속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았는데 실제로 지난 달만 하더라도 한국은 웬만한 해외 모든 시장 대비 거의 50%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000만 원치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다음에 한국 와서 팔면은 500만 원이 다시 바로 벌리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비트라제라고 부르는데 그런 일들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아니었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오히려 찬성을 했고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이제 해외만 나가면 홍콩만 가더라도 비트코인을 신용카드로 그냥 자판기로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뉴스도 많이 나왔죠. 이제 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서 비트코인 사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팔고
시세 차익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시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막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또 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는요, 이 비트코인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그 시점보다 나중에 떨어졌을 때 좀 안 갔거나 뭐 못 갔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카드사에 어떤 손실이 발생이 된다. 이래서 그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체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이전보다 두세 배 높아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카드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걸 원하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쉴 수 없이 한 달간 악재가 그냥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님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악재라면 연초에 그냥 확 쏟아져 나와서 나쁜 거 이제 다 없고 이제 좋게 좋게 출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악재들을 보면은 문제가 될 만하기 때문에 나온 악재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테더 이런 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진짜 신용카드로 구입해가지고 연체율이 높아진다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다시 반응을 할 거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해서 털고 가는 게 당연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좀 털고 갈 수 있을까요? 털고 가야만 다음 시장이 제대로 열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규제 부분은 합리적인 규제는 꼭 필요하고요. 해킹 되어서는 안 되겠죠. 테더 이번에 청문회 통해서 넘어갔고요. 신용카드만 조금 저는 아리까리한데 이 부분도 어차피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이슈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그런 성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어떤 징크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2014년도 이후로요. 한 5년간 1월만 되면요. 한 20%에서 30%가량 갑자기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데 또 2월 이후로 반등했습니다. 이상한 원리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항상 약간 이게 시기가 어떤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전체 그 경제 비즈니스 쪽에서 일어나는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어떤 선물거래소에 일단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대금 지급일이 항상 그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뭔가를 현금화해가지고 다시 그거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의 것들이 찾아오겠죠. 주식시장도 이번에 같이 한번 떨어지는 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암호화폐 시장에 있던 돈들이 다시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왜냐하면은 암호화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씩 선물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물건을 매도를 하고 다시 현금화시켜서 선물거래의 어떤 금액을 맞춘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좀 한번 정산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한 해를 좀 정산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2월, 3월이 되면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시작을 해야겠다. 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신기하게 보입니다. 네. 1월만 되면 다 항상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격은 예전에서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이런 분들은 존경할 만한 간이 큰 분들입니다. 예, 저는 절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력 1월 1일이 명절인 중국의 춘절과 한국의 설날이 이 연휴 때 명절 선물과 여행 경비에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서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현금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과연 암호화폐 매도해서 명절 선물을 사고 여행 경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이 분석을 외국 이제 월가에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월가의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신기한 것은 1월만 되면 20% 30% 이렇게 막 하락장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장담은 하지 못했겠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선이 $10,000거든요. 전고점에서 50%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다수 이제 플레이어들로부터 이렇게 대중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인 배분이 되고 있고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을 본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반등하기도 하고, 뭐 묶여있던 이제 거래소가 다시 지금 풀리니까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가격이 규제가 제대로 돼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물론 네.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죠. 가격 안정화의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8년도 상승장만 남은 걸까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1분기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1분기 되게 이제 이런 말 하기가 네. 사실 생각보다 이제 엄청 힘들어지더라고요. 되게 뭐 저희가 함부로 뭔가 오른다 떨어진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기는 더 이상 힘든 것 같고, 다만 1월, 2월은 항상 전반적으로 1월 달은 항상 위축돼 있어요. 뭐 보면은 꼭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12월 1월에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자한 것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1분기를 다시 좀 저희가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 사실 ICO 붐이라고 하죠. 지금은 어떤 그만큼 이제 코인 시장에 계속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코인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분기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능력은 없고요. 다만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돼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과 불건전한 펌핑이라든지 뭐 작전 세력, 마약 자금, 정치 자금 이런 거 제대로 좀 정리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나오는 것이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안전한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거품이 빠지고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래서 그래야 그 다음 이제 과세도 제대로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하루 빨리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화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을 보니까요. 해상킴님이 한국은 거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금융상품으로 이해해서 발행하고 이것을 사인하고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면 아마 안정이 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것은요. 네.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안정화될 것인지 지금 아무도 얘기 못해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소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규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규제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절대 이거 하나 딱 나왔다고 이게 안정화가 되고 이거 하나 딱 나왔다고 안정화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라는 선까지 우리가 좀 균형감 있게 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저희 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와 관련해서 좀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노진우 대표님. 2018년도 이제 또 새해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곧 새해가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뜨거웠어요. 11월, 12월 엄청 뜨거웠는데 그때 막 투기 형태로 들어오신 분들이 더 이상 투기가 아니라 좀 더 알아가면서 투자 형태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건전한 형태의 암호화폐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더 알아봐가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번에 잘 암호화폐를 좀 더 공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예, 투자와 투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둘 다 심리 게임이긴 하지만 투자는 과학이다. 공부하면서 각 화폐의 특징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넘버원도 화이팅 하고요. 네, 또 반가운 분이 채팅방에 오셨네요. 비트고수님이 그냥 정말로 정부가 공부해보고 이게 미래의 밥거리가 될지 알아보고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또 말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뭐 암호화폐 워렌 버핏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급등락에서 살아남는 법은 본인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암호화폐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코인 넘버 원. 원. 네, 다음 주에.